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사업 수익성마저 줄면서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까지도 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기업 대출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가계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도 돈을 빌려주는 우리나라 산업의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은행이 돈줄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을 육성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보고서에서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에 대한 이제 금융 지원 사항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시가 됐어요. 네. 이는 이제 국내 사업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선 KB금융을 보면은 KB금융은 위험 노출액, 익스포저 기준 상위 20대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이제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중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주채무 계열에 이제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KB금융은 주채무 계열에 속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이제 익스포저 위험 노출도 규모가 46조 3,260억 원에 달하고 이게 전체 익스포저의 7%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전인 이제 2022년 말과 비교해 보면 2022년 말에는 39조 5,350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익스포저는 6.2%였는데 이 금액과 비중이 모두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채무 계열이라는 게 이제 매년 이제 금융감독원이 선정을 해요. 전년 말 총 차입금이 국내 총 생산 GDP의 0.1% 이상을 등 이제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채 수준이 과중해서 이 주채권 은행이 채무 구조를 매년 평가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순으로 총 차입금이 많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속했는데 이제 KB금융에서는 그렇고 다른 것은요? 신한금융은 상위 익스포저 10대 법인 모두 주채무 계열 그러니까 빚이 많은 그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험 노출도 규모가 30조 5,210억 원으로 이제 전체 익스포저의 한 8.8%에 달했는데요. 2022년 말 기준 28조 9,400억 원, 이 전체 비중 8.6%보다 또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금융의 경우에 이제 기업 익스포저 상위 20개 중에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였는데요. 이 7개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 9천억 원으로 총 여신의 4.4%였고 역시 2022년 말보다 4조 원 이상 늘었고 비중도 3.9%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대기업이면 이 중소기업보다는 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은 적겠지만 이제 대기업 대출이 늘었다는 건 지금 경기 상태가 좀 대기업조차 사업하기 어렵다라는 방증이니까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금융 지주들은 이 대출은 해주긴 했지만 이같이 막대한 규모의 대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기업 대출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돼서 이게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이제 큰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건전성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소기업까지 도미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대기업 대출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우리나라 시스템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선 KB금융을 한번 살펴보면 대기업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에 상당한 규모의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재벌들의 실적 악화는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서 상환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신한금융도 대기업 대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대기업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면 여신에 대한 추가 충당급 전입과 이제 해당 증권에 대한 감액, 그러니까 손실 방영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을 포함한 이제 대기업의 파산이나 재정적 어려움이 중소기업 여신의 불이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금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 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에 거액의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서 피해가 생기면 중소기업까지 그 피해가 좀 이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기들이 직접 대출을 해주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이제 금융권에서 대기업 부채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 들어봤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기업 부채 문제를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가계부채는 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위험 수위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부채 습격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부채는 작년 말에 2,73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2018년부터 6년간 1,036조 원이 는 것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이제 8.3%였는데 이게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이 3.4%였으니까 이게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그 결과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2017년 말에 92.5%에서 작년 말에는 122.3%까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한국은행은 이 부동산 경기 활황과 함께 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급증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역시 부동산 증가에 따른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 사업자 금융 지원도 기업 부채 증가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 업황 부진에 따라서 영업 자금 수요와 이제 시설 투자 자금 수요가 모두 늘어서 부채가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일반 기업의 경우에 벌어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 비중이 커지는 등 이제 부채 질이 떨어지는 것을 위험 요소로 꼽았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PF 구조조정으로 이제 부동산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 이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붐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대출 양도 늘었고 질도 안 좋아졌고요. 알겠습니다. 기업 부채 문제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위기의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놓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돌연 리더십의 변화를 주면서 쇄신에 나섰습니다.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인사 발표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수장을 바꿨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영현 부회장을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장에 전 부회장이 맡고 있던 미래사업기획단장의 기존의 DS 부문장이었던 경계현 사장을 임명했는데 지금 자리를 이렇게 맞바꿔치기 한 셈이죠. DS 부문장은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파운드리 등 삼성 반도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최고 핵심 자리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전 신임 DS 이제 부문장이 좀 누군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영현 DS 부문장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전 신임 LG 반도체 출신입니다.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으로 입사해서 D램, 낸드 플래시 개발, 마케팅 업무를 거쳐서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 부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배터리 회사 삼성 SDI로 자리를 옮겨서 5년간 삼성 SDI 대표 이사 자리도 맡았습니다. 작년 말 인사에서는 이제 신설된 미래 사업 기획단을 맡아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존의 경계현 DS 부문 사장은 2022년부터 반도체 사업을 총괄해 왔는데 이제는 이제 미래 사업 기획단을 이끌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서 이 회사 측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하에서 대내외 분위기를 이제 일신해서 반도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 부문에서만 1년간 무려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IT 수요 침체 등의 탓이 컸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이제 AI 시장 확대로 급성장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던가 시장 선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전 부회장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풍부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신임 DS 부문장에 선임됨에 따라서 삼성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또 이번 인사로 DS 부문이 사장 조직에서 부회장 조직으로 이제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투자에 힘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이후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한종희 DX 부문장과 전영현 부회장의 투톱 체제로 변경된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이더리움 ETF 가능성의 급등.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에 또 한 번 크게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간밤에 급등하면서 이제 한 개당 이제 7만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네.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의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7만 1,000달러 선에 지금 거래 중입니다. 이제 하루 만에 과거 2021년 11월 고점인 6만 9천 달러를 넘어서서 이제 7만 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네. 비트코인은 한때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 반감기 이슈와 현물 ETF 상장 등으로 급등해서 올해 3월에는 한 개당 7만 3천 달러 선까지 찍었는데요. 예. 국내에서는 1억 원을 넘어섰으나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과 지정학적 우려 등에 따른 이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한 개당 5만 6천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또 살아났고 반등에 성공했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2달 전에 이제 1억 원을 돌파했을 때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관련해서 비슷한 기대감이 만들어졌다고요?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장될 것이라는 소식에 이제 가상화폐 전반의 이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현지 시간으로 이달 23일 발표 예정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은 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상당히 좀 낮게 봤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과 이제 분석가들이 ETF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네네. 이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23일 실제로 상장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나오는군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